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지난 10일은 북한에선 노동당 창건일로 꽤 중요하게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열병식 같은 대대적인 행사는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당의 성과를 과시하고 선전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한의 움직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윤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10월 명절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당 창건 78주년을 맞은 올해도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일 0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에 맞춰 김일성 광장에서는 국기 개양식이 진행됐고요. 불꽃놀이도 이어졌습니다. 10월 명절을 경축해서 형용색색의 축포탄들이 일제히 도제올라 수도의 밤하늘 가에 아름다운 불야경을 펼쳤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도 펼쳐졌고 각 단위 경축 모임과 경축 공연도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곳곳에 김정은에게 최대 영광을 전한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같은 구호들이 걸렸고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각종 야외 공연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규모는 예전과 비슷한 듯한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올해가 5회 배수로 끝나는 이른바 정주년이 아니어서인지 기념 행사 외에 열병식 같은 대규모 정치 행사도 없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3년 전 75주년 행사 때는 열병식에 참석해서 직접 연설을 했고 2년 전에는 기념 강연회와 국방발전 전람회에 참석했었죠. 작년엔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을 지도하고 농장도 찾았는데요. 올해는 이렇다 할 행보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당 창건일에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은 건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김정은 시대 각종 성과를 선전하는 움직임은 많았다죠.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을 강위력한 영구적 정치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켰다면서 칭송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양 화성지구 산림집 건설을 특집으로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덕분에 공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참모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봐주시고 완성시켜주신 이 형성 설계만 해도 1636건입니다. 또 당의 은정 속에 예년보다 보기 드문 작황을 이뤘다며 농업 분야 성과를 과시하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정말 농사 잘 됐습니다. 이거 알 수가 보십시오. 비알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땅 알수가 평균 이자같이 220알 정도입니다. 220알이면 10톤 이상입니다. 노동신문은 올해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서사가 엮여 세계적인 강국으로 비약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0월이면은 모든 각 그 경제 분야의 목표들을 이제 결속, 즉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이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단위의 성과를 이제 과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편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서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할 거란 당초 예측과 달리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데요.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을 피해 시점을 선택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백두산의 절경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네, 드론 촬영까지 곁들이면서 꽤 공을 들였다는데요. 북한이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지난 5일 43분 분량의 기록 영화 백두산 팔경을 방송했는데요. 드론을 활용해 깎아지른 절벽과 봉우리의 절경을 담아냈습니다. 백두산의 만물상이라고 불리우는 비로봉 일대는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들을 다 옮겨놓은 듯 그 웅장함과 신비함에 있어서 천하절경을 이루는데 백두산 정상에서 보는 해돋이와 향도봉에 새긴 글씨, 삼천리 조국 땅이 보인다는 장군봉, 백두련봉, 백두산 천지와 천지에 사는 산천어, 눈 속에 핀 만병초, 그리고 칼바람을 백두산 팔경으로 꼽았는데요. 지난 1994년 리명수 폭포와 삼지연 등을 포함한 백두산 팔경을 선정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천지는 1994년에 이어 이번에도 팔경에 포함됐는데요. 백두산 천지의 물면이 연간 약 1.6m의 높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태양조선의 옥센 기상과 숨결인 양 그 심장이 높다는 것이라. 1980년대 이곳에 풀어놓은 산천어가 지금은 아예 자리를 잡고 떼지어 놀고 있다면서 또 하나의 절경이라고 소개합니다.
화산 분화구에 생긴 못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은 세계적으로 시기한 현상으로서 백두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절교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절경이긴 한데요. 근데 글씨 새긴 것까지 팔경에 포함되는 건 다소 의아한데요. 향도봉 친필 글발은 김정일의 글씨체를 1992년에 새긴 건데요. 1942개의 자연 바위돌로 바위산을 쌓고 글자의 총 연장 길이가 216m라는 사실만 놓고 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해가 1942년이고 생일이 2월 16일이어서 그에 맞게 글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이 팔경에 들어간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답사 행군을 독려하며 백두의 칼바람을 맞아봐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선정한 백두산 팔경은 체제 선전과 주민 결속의 목적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영상에서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름과 국적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천지를 둘러보는 외국인들도 포착됐습니다. Yes, it's a pleasure to be here at Baekdusan, world famous sacred mountain of Korea. I've been waiting for this. 인터뷰 시점이 코로나 발생 전인지 후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외국인 관광객 모습도 닮은 것으로 보아 향후 관광 홍보용으로 사용될 소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 초 대표적 관광지인 남포 일대와 서해 관문, 해수욕장 등의 재정비 소식을 전하며 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북한은 지난 8월 말 국내 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국제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를 다룬 관광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빚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이 연일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철통 방어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요격망은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반격이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에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최유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일 아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며 국경 장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테러 글라이더를 타고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영내에 진입하는가 하면 불도저로 장벽을 허물고 침투해 시민들을 인질로 붙잡게 됐습니다. أولاً إن تهديد غزة ومقاومتها وشعبها هو لعبة خاسرة.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기습 공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90% 이상의 요격률로 철통 방어를 자신하던 아이언돔도 무차별 로켓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군사력 면에선 비교조차 어려울 만큼 절대 열세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겁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 전술 전략을 찾아서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장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한반도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무더기 로켓포를 앞세워 혼란을 초래하고 게릴라 부대 등을 침투시키는 하마스의 기습은 북한 전술을 연상케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사정포로 공격을 하고 소수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이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지금 그대로 하마스가 답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군도 북한이 이런 방식의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 활용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입니다. 접경 지역 일부를 강점하고 인지를 확보하면서 위기를 고착시키고 더구나 북한의 전력은 하마스보다 월등하고 하마스의 로켓포보다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은 훨씬 강력합니다. 북한군은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1,100문의 장사정포를 최전방에 집중 배치해둔 것으로 파악되는데 1시간에 최대 16,000발의 로켓탄 등을 우리나라 수도권을 향해 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가 개전 첫날 최대 5,000발의 로켓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량과 능력 면에서 월등합니다. 240mm부터 그 이하의 급의 다양한 방사포, 다연장 체계를 이미 갖추고
수도권 지역에 밀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대량의 집중적인 포병 전력 운영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봐야 돼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이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무력화된 이스라엘의 예에서 보듯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간당 뭐 한 15,000발, 16,000발 떨어지는 장사형 포를 아이언돔식으로 요격한다는 것은 전면전에서 불가능하고 결국 그 도발 원점을 찾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함으로써 그런 위협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군의 기존의 입장이었고, 북한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쟁 발발 사흘 후인 지난 10일 처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전한 북한은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북한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미국이 중동 사태를 자신들과 억지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쟁을 통해 반미연대를 확장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다시금 이스라엘 편을 듦으로써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의 대규모 민간인 희생들, 팔레스타인이 희생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지는 것,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미국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과정을 눈여겨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에게도 굉장히 좋은 참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소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스마트 펜스에 기반해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가 된 거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방어망을 갖춘 이스라엘마저 원시적 수준의 하마스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대비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에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È una sconfitta. Ogni guerra è una sconfitta. Preghiamo perché sia la pace in Israele e in Palestina. 이번 사태는 한쪽의 군사력이 월등하다 해도 전쟁이 나면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는 평화유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제 무기 체계를 더 개발하고 고도화해 갈 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더 개발하고 고도화해 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서로 상호 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가자 지구의 비극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새삼 웅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드컵 2차 예선이 열리고 또 내년엔 파리 올림픽이 이어집니다. 여전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북한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 스포츠 선수 출신은 특히 만나기 좀 어려운데 게다가 수중발레, 심지어는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와, 어떻게 수중발레 하게 됐고 국가대표는 어떻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 평양에서 갈매기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영화로 인해서 인어공주 애니메이션도 또 엄청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7살에 수중발레라는 스포츠 종목을 시작했고 또 정작 돼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장군님의 딸이 되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또 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기 종목이
스포츠 스타가 뜨면은 그 종목을 따라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세리가 뜰 때 골프가 대중화됐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휘날릴 때 우리는 또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북한도 부분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사실 조금 특이한 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어느 종목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인기 종목으로 편입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유학 다닐 때 농구도 했었기 때문에 농구가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편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참 생소한 종목을 좋아했습니다. 수중발레를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북한에서 수중발레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 우리와 북한의 또 인기 종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북한은 5년간의 공백을 깨고 국제무대에 참가했는데요.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중단됐던 각종 체육대회를 지난해부터 잇따라 열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었습니다. 평안남도의 여맹 일꾼들과 여민원들이 지난 3월 8일은 북한의 여성의 날에 해당하는 국제 부녀절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여성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도 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서 열린 축구 경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찾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치오. 공화국 선수권대회 개막식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즈음해선 공화국 선수권대회도 열렸는데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31개 종목에 530여 개 세부 종목 경기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은 각종 기념일마다 대규모 체육대회를 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체육대회를 강조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처럼 세계에서 각종 기념일을 앞세워서 대회를 하고 있는 나라는 참 드뭅니다. 사실 그게 주민을 위한 체육다라기보다는 사상적 통합과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세레머니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 시대에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간 이동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차근차근 대회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오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매해 김정일 생일 2월 16일에 엄청 큰 수중발레 쇼를 해요. 그때 평양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중요한 높은 간부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럼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4일 동안 하거든요. 그럼 TV로 4일 동안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 속에서도 내 친구가 저렇게 수중발레 쇼에 나갔다 하는 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7살부터 운동 그만두기 전까지 13년 동안 매해 그 행사에 참여를 한 거죠. 오는 11월 16일부터는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경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아시아에서 9개의 그룹이 있는데 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회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대 국가에서 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 나라에서도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에 폐쇄됐던 국경을 개방하면서 이런 일본이나 시리아가 북한 가서 대회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참 그때 가봐야 합니다. 여자 월드컵 예선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리를 당연히 이길 거라고 하고 김일성 경기장에서 했다가 낭패를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점차 이렇게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제3국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방을 해서 북한에서 예선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이어서 예선이기는 하지만 자국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국제대회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북한은 최근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북한관광선전 홈페이지인데요. 지난 8월 초 평양 골프장과 골프 관광을 선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골프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 여행사에서는 외국의 벗들도 북한의 골프 애호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평양에서 열리는 골프대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대회가 있죠. 바로 평양 마라톤 대회로 알려진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경기 대회인데요. 2019년 이후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었는데 지난 8월 참가자 모집이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북한이 얻는 이득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지금 북한은 관광 개방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은 현금 수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한 관광이 폐쇄되면서 북한의 직접적 현금 수입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에게 북한도 이러한 부분들로 좀 개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북한에 가도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골프 대회도 한다 아니면 역사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평양 마라톤 대회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외예요. 근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대회를 연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참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국제대회 같은 걸 오픈을 하면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동원이 돼서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근데 남한 선수를 본 적이 없어서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싶고 또 선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국제대회를 할 때 외국인 선수들이 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피셜에는 그 선수들이 입는 운동복, 먹는 비타민, 음료 이런 게 더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가난하고 좀 힘들다는 이미지를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잘 안 온대.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써서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평양 골프장에서는 우리 골프 선수들이 직접 골프 대회를 참가했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골프라든지 야구는 자본주의 국가의 꽃경기다 해서 사실 많이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골프가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면서 골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니까 평양에 골프장도 만들고 금강산에도 골프장도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가서 프로 대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골프 경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매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남북이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해 분위기 있을 때도 못 갔었는데 이번에도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북한은 각종 체육대회를 자주 열고 또 스포츠를 일종의 기회로 삼는 듯한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요. 북한 매체에선 체육과 관련한 여러 성과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은 지난 3월 평양에서 열렸던 올림픽위원회 총회입니다. 반도핑 개선책과 전문 체육 기술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대중체육 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각종 체육대회 소식과 체육 부분 성과를 끊임없이 보도합니다. 스포츠 행사와 함께 심판, 훈련 등 관련 연구에도 공을 들인다고 전합니다. 북한 스포츠를 볼 때마다 스포츠를 대하는 인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뭐 정치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스포츠를 정말 온전히 스포츠로만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메달을 따도 1등한 선수가 미국 선수, 대한민국 선수, 일본 선수라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들의 괴뢰도당에게 패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송은 국회 안내본이고 대한민국과 해서 이겼다, 일본과 싸워 이겼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단합과 또 중호심과 또 우리가 그들 괴뢰도당을 이겼다 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남북 단일팀도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같이 뛸 날도 정말 또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북한의 팀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회원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파의 회원 국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회원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은 이건 또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북한 선수단들을 계속 볼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과거처럼 우리 선수단하고 공동 훈련도 하고 뭐 손잡고 웃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동 훈련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줬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그리고 국제대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북한 주민들도 이 스포츠를 온전히 스포츠로 즐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가볍게 스포츠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그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참여해서 관객들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영화제. 28년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 기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부산의 가을바람과 함께 영화의 바다에 푹 빠졌습니다. 정전 70주년인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 수도였던 이곳 부산에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보자는 건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초창기 부산국제영화제의 주 무대였던 부산 남포동의 광장. 야외 상영이 이루어지던 무대 주변으로 영화와 관련된 갖가지 부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판문점 포토전을 앞세운 통일 부스도 시민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또 다른 명소인 부산 시민공원. 100여 년에 걸쳐 일본 기마 부대와 미군 기지로 사용되다 10여 년 전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온 공간인데요. 이곳에도 영화와 접목된 통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어떤 현대사, 근현대사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좀 그런 전쟁과 어떤 아픔들이 없는 시대를 상상하기에 그게 이제 통일된 미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상상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 장소 선택을 했고 때마침 많은 시민이 찾아주셔서 먼저 부산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커다란 한반도 벽화에 색을 입히며 통일의 꿈도 키워봅니다. 백두산 찾으래, 백두산. 백두산. 찾았다. 오, 찾았다. 그 한켠의 야외 무대에선 잔잔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는데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에 문을 연다. 공연이 끝나자 드디어 영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상영작인 단편 영화 평양냉면. 그 시아버지가 저쪽에 두고 온 땅문서랑 사진이랑 그리고 써놓고 붙이지. 그걸 왜 갖고 있어? 다 버려. 왜 버려? 갖고 있어야죠. 왜 뭐 통일되면 땅이라도 찾으러 가게? 우리 엄마는 평생 북쪽에 두고 온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서 그걸 뭐 좋다고 갖고 있어. 북한에 처자식을 두고 피난 왔고 남한에서 새 가정을 꾸렸던 아버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허름한 평양냉면집을 그렇게 다녀서였는지 냉면이면 쳐다보기도 싫었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다시 그 냉면집을 찾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영화도 보니까 부모님하고 뭐 냉면 먹던 그 생각도 나고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참 영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단편 영화가 이어졌는데요. 국군으로 참전한 남편의 소식이 끊긴 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홀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을 은행장으로까지 키워낸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뒤늦게 한글을 배워봤고 배우자마자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편지라는 걸 써봤는데요. 당신은 55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는 이제야 글을 배워 서툴러도 글도 쓰고 혹시라도 이북에
살아있으면 살아생전에 봤으면 좋겠소. 할머니의 생애 첫 러브레터에 관객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실제로 겪지 않는 아픔이다 보니까 점점 그 아픔도 있게 되고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진심도 사실 좀 묻히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남아있는 세대가 그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움을 통해서. 치매에 걸린 실향민 어머니가 전쟁 때 헤어진 그리고 이미 사망한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졸라대는데 우연히 북한 여자로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던 주인공은 어머니에게 그 전화기를 넘겨줍니다. 옆에 어머니가 계십니까? 아니에요. 바깥이지요? 언니! 어머가. 언니! 이렇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룬 영화들과 함께 험난했던 탈북 경로를 따라 그 여정을 함께 되밟아본 작품도 선을 보였고요. 여기다! 내가 여기를 오다니. 또 미국 여성들이 의기투합해 북한 일가족의 필사적인 탈북 여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내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미국 전역에서 상영 예정이기도 한 다큐멘터리도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And hopefully at some point this film will get inside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will be able to, see more truth of the outside world. 부산으로 피난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실향민의 삶을 다룬 천만 영화 국제시장까지 함께했던 시간들. 마음이 아픈데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 같아요. 처음 시도된 영화제 속 통일 이야기로 부산의 가을은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간편하고 먹기 좋은 말린 쌀밥을 안겨주시려고 누룽지 같기도 하고 뻥튀기 같기도 하고. 누룽지 아니에요? 쌀밥이긴 한데 누룽지가 이제 말랐으니까. 네. 쉽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밥을 뜻하는 즉석밥. 북한에서는 말린 쌀밥이라고 합니다. 가공되지 않아서 그런가? 즉석밥이요? 즉석밥? 근데 확실히 갈라지고 나니까 각자 부르는 말의 차이가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울긋불긋 곱게 단풍이 들기 시작한 곳들이 있던데요. 등산객들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이달 말쯤이라고 하죠. 네, 단풍 구경도 좋지만 해마다 이 시기엔 등산객 사고도 많다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